72일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깬 MBC의 아나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MBC에 입사한 후에 무려 3번의 총파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진의 눈밖에 나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작년에는 결국 부당 전보를 당해서 마이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하셨는데 자 이제는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서 마이크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기다리시는 MBC의 차미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MBC가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사실 그 MBC 직원들보다 제가 더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왜요? 아니, 앞으로 제가 가서 활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코너 받을 수 있다는. 합칠 사람은 생각도 안 된다. 김치국만 정말 많이 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MBC에서. 오늘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사장 라인이랑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장이? 누가 사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될지 모른다. 다 친해.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최승호 PD? 누구든지. 진짜. 저희도 모르는 걸 여기서. 그럼요. 네, 고급 정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된대요? 모르죠.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출근하시고 네. 본사 아나운서국으로. 네. 그럼 파업하고 첫 출근할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복귀하는 사실 순간.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울고 뭐 이런 생각을 늘 상상하고 있었어요. 막 펑펑 울고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제가 하필 그때 그 신동호 국장을 저희가 고소한 다음 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노동청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만.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켜보다가 혼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사무실에서 네. 소리도 못 지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쁨은 같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쉽지만 그러고 나서 끝나고 7시쯤 갔더니 다들 만취되어 있어가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예. 그래서 뒤늦게 기쁨을 나누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복귀할 때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 저희는 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 서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들어갔거든요. 제일 높은 선배부터 먼저 들어가시고 박수 치면서 그 다음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뭔가 좀 뭉클하고 담담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4번째 나흘째 같거든요. 네.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빨리빨리 좀 해결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막 TF도 빨리 짜고 우리끼리 회의도 계속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4년 지난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가면 그 5년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5년 동안 망가져 있었는데 뭐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사장이 해임되고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이런 약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다시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초조함이 저희 안에 있달까?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서울 MBC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뭐 대전 MBC라든가 뭐 아직 하고 있죠. 아직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거기도 이제 이진숙 사장이 해임되기를, 송재우 사장이 해임되기를 원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가 힘을 보태야죠. 새로운 사장이 서울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해결이 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초조함과 불안감의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꽁꽁 묶여있던 실에 끄트머리를 탁 잘라냈달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적어도 거기서부터는 생긴 거 아닐까. 그렇지만 이 묶여있던 게 확 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들 많이 물어보세요. 복귀한 느낌이 어떤지. 근데 좀 그런 기분이에요. 오랜 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기분. 그래서 회복도 될 것도 알고 퇴원이 됐으니까 내 몸도 괜찮다는 거 아는데 왠지 기운이 없고 마음은 초조하고 좀 회복도 하고 싶으면서도 좀
그런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 1차 파업할 때 한 170일 이상 파업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이번에도 한 72일. 그러면 그걸 1차, 2차 이렇게 나누나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희는, 제가 그 전에 39일 미디어법 파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170일 파업하고 또 요번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한 묶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럼 한 묶음을 한 1년 정도 파업했는데 그 파업하는 동안 월급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죠.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게 부럽네요. 사실 그래도 괜찮다는 것보다도 다들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당사자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버텼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여기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은 되게 2차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월급 안 받은 것 때문에 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실 때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웠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언론의 역할을 못할 때 진짜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히나 아나운서들은 맨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겪는다는 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속물근성이 있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돈이 중요하고. 자, 그래요? 방금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2012년 파업할 때 그때도 아나운서들 그 이후로 한 10여 명이 간뒀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만뒀죠. 그분들 간두고 나서 또 계속해서 싸워왔다가 지금 성과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지금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같이 싸운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회사에서 만난 사람을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자리에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파업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동료애였고요. 전우회로 승화됐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운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만두게 된 게 지금까지 제일 아프고요. 지금도 우리가 김장겸 사장 해임 됐지만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게 같이 싸웠던 그리고 같이 일해야 되는 그래서 이 일들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 우리 동료들이 바깥에 있다는 게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네, 되게 자주 만나요. 근데 뭐 오상진, 문지혜 그 당시에 예. 박혜진 또 우리 김소영도 최근에 나갔고요. 김정근 또 박소현, 김경화도 저희 동기인데요. 예, 그 친구들도 그렇고 김경화 아나운서. 예. 서현진 아나운서는 계속 계시나요? 네. 서현진 아나운서 나갔는데요. 이제 곧 결혼한다고 며칠 전에 저희 그 방에 와가지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청첩장을 기분 좋게 돌릴 수 있다고. 네. 얼마 전에 제 샵에서 뵀거든요. 같은 샵 다니죠. 월급은 제 축의금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 2차 파업 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어디로 오셨어요? 여의도에 간 적 있고 뭐 외칠 때 다 근처에 있었고 2차 파업 때는 그 농구 볼 때 있는 데가 여의도 공원인가? 여의도 공원에 네, 뭐 가서 아나운서방 뭐 기자방 이렇게 만들어서 막 사람들 오게끔 만들었던 거기도 있었고 그때 문지혜랑 최일구 선배랑 같이 거기서 사인도 해드리고 다 갔었고 종로 보신각 앞에서 흰색 고양이 가면 쓰고 플래시몹도 하고 있었어요. MBC의 광렬한 팬이었다가 지금은요? 지금 이제 돌아가야겠죠. 정상화되는 모습 보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뭐 신동호 아나운서를 고발을 하셨는데 선배를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게 속상하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좀 어떠셨나요? 아까 말한 그 동료애라는 말과 굉장히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이 아나운서국이라는 이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점점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거나 알 수 있잖아요. 도저히 뭐
자기 자리는 계속 보전하고 점점 진급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씩 동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정말 지켜주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고 또 부당 전보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뭐 김재철도 뭐 내가 만일 이상하게 지시가 있고 하면 한강 다리에 매달아라 뭐 이런 얘기 했더만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부터도 또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다 자기 동료, 자기 후배들의 밥줄을 그렇게 끊고 부당 전보시키고. 그러니까요. 지금 전민 아나운서도 어떻게 부당 전보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예, 경인지사. 경인지사. 그 유명한. 예. 가서 뭐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경인지사에서도 문화사업제작센터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아니 무슨 문화사업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뭐 입찰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아나운서 일은 못하게 하면서 자꾸 PT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PT들을 몇 개 하고 뭐 그렇게 전보당한 지냈죠.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각자 왜 정보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변변하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짐작은 하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뭐 양치할 때 물을 아껴 쓰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제가 그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근데 저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라 그래도 좀 철퇴를 늦게 맞았달까? 그렇지만 언제고 내 차례가 오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측이 하는 이야기를 다 고문고문하게 들은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부당정보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후배들 중에 약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말빨이 안 먹히는 후배들은 그냥 뒀죠.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뒀지만 자꾸 이야기들이 커지고 후배들이 어떤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선배들은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그 배현진 앵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선배로서 그걸 지켜보실 때 조금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파업도 동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죠. 사실 저희는 대의를 위해서 싸웠지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했던 한 사람 뭐 그건 그렇겠죠. 이렇게 공격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지나치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너무 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갖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시 재건하고 또 잘못된 것들 뿌리 뽑고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포커스가 어떤 한 사람으로 맞춰질 때 그냥 마녀사냥에서 끝난다면 정말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 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나운서 방 안에 지금 파업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냥 같이 계속 잘 지내. 네, 마주쳐요. 네, 좀 근데 약간 민망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품이 넓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래도 인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돼,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정상이지, 그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품이 넓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되게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럴까 하는 느낌까지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한 방 더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 화를 더 끄고 이렇게. 그럴 수 있나? 얘들아 우리 돌아왔어.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 이렇게 현진아 이렇게 9시 뉴스 이제 나눠서 하자. 이렇게. 그걸 엄청 크게 먹이는 건데.
저기 기자로 전직해가지고요. 네, 지금 아나운서국에 있지는 않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뭐 양승은 아나운서라든지. 아 딤섬. 우리가 또 최대현 아나운서라든지. 청취자들 위해서. 뭐 그런 분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예. 같은 방에 있으면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럴 리가요. 어떻게 겸상을. 진짜 굉장히 이렇게 품이 넓지가. 뭘 밥을 먹어. 말씀하시는 뭔가 뉘앙스가. 이제 괜찮다. 뭔가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품 넓으신 분들이 인사를 해도 밥은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사람이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모른 척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직. 아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까지는 조금 너무, 그렇습니다. 예, 욕심이다. 말이 안 되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부당정보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오신 거, 복귀하신 거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 명령이 나왔나요? 다 복귀하라는? 그거 없이 그냥 지금 다 그냥 복귀하고 없이 원상 복귀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단 돌아오고 아직 발령이 난 건 아니고 아니 뭐 새로운 사장 오면 정식 발령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이 오실까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알고 계시면. 아니요, 사장을 내리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모 절차가 있지. 예,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는. 1차로 고르고,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생중계도 하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고영주 이사장 속기록이 나왔었잖아요. 지난번 사장 뽑을 때. 그래서 권재홍 앵커가 유휴 인력들은 경인지사로 보냈다. 앵커들은 더 이상 앵커를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럴 때 소심하게 난가? 앵커인데 앵커 못하게 하고 경인지사로 유휴 인력을 보내고 이런 이야기 할 때 경인지사에 앉아있는 전직 앵커 출신 저는 이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장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들도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게 정말 정정당당한 프레젠테이션인가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볼 수 있겠죠. 저도 보고 최강욱 이사 방문 이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정부에서 아무런 압력이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만큼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나운서 국장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예, 사장이 바뀌면 차례로 이제 인사가 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변창립 씨가 아침에 방송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신동국 국장은 스스로 나 안 하겠다 한 거예요, 방송을? 저희 파업하던 당시에 본인이 시선 집중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양심입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파업 동안에 음악만 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선곡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고. 멜론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복귀한 PD들이 변창립 아나운서에게 다음 진행자를 찾기까지 변창립 아나운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변창립 아나운서가 고민 끝에 수락을 하셨죠. 아니, 오늘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아침에. 네. 또 택시 기사님이 MBC 라디오 틀어놨더라고. 그런데 변창립 아나운서가 하면서 또 세월호 이야기도 또 하고. 네네. 세월호 4.16 유가족 유경근 예은 대변인. 아빠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 인터뷰를 낼 수 있구나. 나 저도 딱 듣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실제 유경근 씨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다고 자기도 좀 뭉클하다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어요. 그때 광화문에서 저희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이렇게 해가지고 돌마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진짜 일갈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MBC가 한때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방송 채널이었고 언론사 지망하는
그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언론사 1위였잖아요. 근데 점점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 국민들이 MBC 파업하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도요? 아니, 이제는 좀 바뀌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MBC를 되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저희는 예전으로 돌려놓는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정상화 이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방송, 좋은 방송으로 진짜 매체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럼요. 여기 팟캐스트도 있고 또 정말 많아진 매체들 양질의 사이에서 JTBC. 예. 그러니까 이 양질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저희들도 진짜 선택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 3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면 이제는 채널이 너무 많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MBC KBS가 망가진 거에 너무 감사하거든. 그렇게 망가져서 내가 이렇게 떴잖아. 그 세력들이 이제 팟캐스트로 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MBC로 돌아오려고 그러세요. 정상화돼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맡고 싶은 거예요. MBC에서. 내가 MBC 갔다가 몇 번 쫓겨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왜요? 아니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 진행하고 잘리고 뭐 계약서 쓰고 잘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가지고.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어쨌든 제2의 개국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 제2의 뭐 이런 말도 사실 부담스럽고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정말 최고의 방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사자, 아까도 당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사자로서 지키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촛불 집회 때 나가봤더니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MBC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는 어렸을 때 막 뽀뽀뽀 뭐 이런 거 보면서 자라면서 MBC 하면은 그냥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지는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까지도 MBC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이거를 진짜 이런 믿음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길이 진짜 바쁘고 멀다. 예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방송 3사 함께 중계할 때 저는 MBC만 봤거든요. 그렇죠. MBC를 보면 괜히 이길 것 같은. 그런 권투부터 시작한 옛날에 그냥 그 음악만 나와도 저희 MBC 스포츠의 음악만 나와도 지금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희의 그런 약간 로고송 같은 거 있잖아요. 뚱뚜둥뚱뚱 이것만 나와도 MBC고 또 MBC 스포츠 빰빰빰빰빰빰 이것도 있고 권투도 또 빰빠라빰빠라빰빠라 정말 옛날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모두의 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그 MBC의 이미지 그게 이미지가 꼭 이 시각적 이미지 아니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로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MBC가 정상화가 되고 나서 꼭 한번 개인적으로 맡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조직의 복구가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쓸신잡을 요새 좀 좋아하는데요. 내가 좀 타이밍 놓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수다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한창 그 먹는 음식 프로그램이 지나고 수다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썰전도 그렇고 알쓸신잡도 그렇고 팟캐스트 1위 수다맨. 시류에 편승했던 겁니까? 내가 제일 먼저 했어. 왜 그래? 뭔가 이렇게 시류를 앞서 나가는 뭐 이런 분인가 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게 뭐 저 혼자만의 역량이 아니라도 그냥 듣기만 해도 좋고 질문 던지고 전 궁금한 걸 막 못 참아서 계속 질문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재가 되거나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 일을 18년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알쓸신잡을 보니까 그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굉장히 통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제가 재밌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8년 차. 2000년에 입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2000년 1월 1일. 뉴 밀레니엄. 중2 때죠, 제가.
아, 그래요? 저 초등학교 6학년. 하지 마요. 그, TV도 하고 라디오도 하셨는데, 네. 뭐가 더 본인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전 다 좋아해요. 다 괜찮아요?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 좀 약간 새로운 거 빨리빨리 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네. 그래서, TV, 라디오 다, 네, TV, 라디오 다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더 이렇게 애써 했던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공을 들인달까? 손에 잡히는 경제 할 때 제가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몰입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전에 교수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교수님들이 경제학 교수님들이 하던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손에 잡히는 경제가 손에 딱 잡힐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 재미를 한번 느낀 다음에 라디오에서는 그 손에 잡히는 경제에 되게 제가 품을 들였었고 다들 전문성 때문에 꺼려하는 방송 아니었나요?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잘 못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질문 아까 던져볼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값 인상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로 그 전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아침에 잘 마쳤어요. 그냥 무난하게. 근데 KBS를 오후에 틀었는데 KBS에 또 경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값이 오른 거 이제 왜 올랐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원재료 값도 오르고 포장지도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그 KBS 선배는 아이스크림 포장 먹습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멀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같은 인터뷰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칭찬만 듣고 싶어 했는데, 딱 그날을 계기로 제가 좀 방송의 재미를 느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인터뷰를 잘 버무려 볼까? 뭐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손에 잡힌 경제가 지금 홍종학 후보자 또 진행했었고, 김강수 소장. 예, 제가 하기 전에 유종일 교수님이 하셨었고요. 야, 정말 경제학 소수들만 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진우 씨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즐겨 들으면서 오 저런 비유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쏙쏙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경제 좀 좋아했었고 그 MBC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거의 유일할 건데 손에 잡히는 경제가 팟캐스트 순위에도 지금 좀 높아요. 네네. 다른 거는 거의 팟캐스트에 못 올라와 있는데. 네네. 네. 그거는 워낙 정보가 알차니까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세요. 그거 했었던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지금 이진우 씨가 너무 잘해요. 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진우 씨 휴가 갈 때 그럴 때 대타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임자가 대타를 해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고 그 손에 잡히는 경제 하면서 재정임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인생의 멘토 삼을 수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그 프로그램이 라디오에선 제일 품도 많이 들이고 좋았고요. TV에서는 좀 어떤 전문 분야를 하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되게 초반에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했었고요. 그건 지금 막 1200회 돼가지고 네. 그것도 재밌게 했고 문화사색은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고 출발 비디오 여행은 파업할 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이런 거는 김경식 씨 그때도 같이 했었는데 딱 편집해갖고 내보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작가들은 좀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뭐 손에 잡은 경제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이미 잡힌 경제. 조금 하다 보니까 유치하시다. 어떻게든 이제 웃음을 끌어내려고 유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노잼이죠. 아까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수다 떠는 방송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팟캐스트도 잘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프리랜서는 아니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또, 막 이렇게 재미를 위한 방송도 저는 되게, 잘 못해요.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정권의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방송할 때, 진짜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전하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갑작스럽고 놀랐던 게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이렇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용산 참사 날이었어요. 2009년 1월 20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930 뉴스를 하고 있어서 아침 9시 반. 그러니까 그게 새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정말 막 특공대 투입된 후 막 사람들이 5명이나 사망하고 그 이후에 또 6명으로 막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중계차를 연결을 했었던 때가 기억나요. 근데 진짜 그때는 마음이 내려앉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뉴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늘 뉴스를 10년 했었는데 데일리 뉴스를 그날이 되게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앵커 멘트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어떤 기자들과 이렇게 말 맞춘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참담해서 나왔던 질문들이 있어서 저는 그 때가 정확히 생각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마음으로 뉴스를 하게 된다면 되게 뉴스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2000년에 입사해서 2011년에 연수 떠나셨네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1년? 네. 요거는 비용은 어떻게? 제가 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수를 보내줘서 기본급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거기 연수 비용은 제가 냈어요. 언론 단체에서 막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나운서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줬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자들 그렇게 해서 많이 가던데? 기자들은 그래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었지만 왜냐면 그 다음에 파업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경험은 제 거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몇 시간짜리니까 다른 기회. 그리고 좀 궁금한 거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요즘 각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공채를 안 본다. 뽑지 않는다. 그래서 프리랜서 뽑아가지고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은 프리랜서를 뽑아서 2, 3년 계약 쓰고 버리고 다시 뽑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가장 큰 게 남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 60까지도 막 이렇게 뉴스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쓰는데 여성 아나운서는 30대 초반만 돼도 TV에서 안 보인다. 회사로서는 손해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나운서 연합회라고 저희가 같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 아나운서 연합회는 사실 지금까지 회원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상파. 그러니까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운서들의 한해서 지금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나운서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 연합회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더 이상 아나운서를 뽑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아나운서들이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꽤 30대 후반까지 뉴스를 했었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남 탓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회의 분위기 더 이상 막 40살 넘은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말 이 막 갓 들어온 가장 이 어리고 예쁜 아나운서를 제일 큰 뉴스를 주고 그러고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연륜이 있지만 나이가 든 아나운서들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이 사회 분위기는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전문성을 기르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선배들도 전문성을 기르고 저는 이제 이 체제가 빨리 붕괴됐으면 좋겠다는 게 메인 뉴스라고 하는 9시 뉴스나 각 방송사마다 8시 뉴스에 남자 여자 한 명씩 나오는데 꼭 남자는 기자 출신의 중년의 남성 여성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이런 체제가 왜 고착화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어떠한 방송국도 이 체제를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이 체제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걸 만약에 강조하고 싶다면 저는 꼭 2명이 성별이 달라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말씀도 하셨듯이 아직도 미모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여성 아나운서를 미모로 인정을 받아야 되나? 맞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중에 잘생겼다고 인정받는 사람 없잖아요. 여자 아나운서는 왜 유독 화장을 강요하고 왜 안경 쓴 여자는 아직도 없고 미모를 강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내부에서 바꿔주셔야
그 지원하시는 새로운 여성 지원자들이 당당하게 내가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언론 뉴스 인정받겠구나라는 사회가 네. 정착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난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예쁜 여자 아나운서를 바라볼 때 미모로서 판단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뭐랄까 익숙해진 게 아침에 보면 지금 KBS에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아침 뉴스를 하시거든요. 네, 유혜리 선배요. 네. 예. 그런데 딱 봤을 때 저 또 뭔가 되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딱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젊고 예쁜 여자가 뉴스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30대 후반까지 뉴스를 하셨다라고 하셨지만 보기에는 30대 후반 같다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절대로. 그것도 컸을 거예요. 아니 저는 SBS에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SBS에서 한수진 씨랑 올해 방송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 한수진 앵커 같은 경우에도 뭐 연세도 꽤 많은데 아침 뉴스를 굉장히 오래 했다. 그것도 네네. 그 아침 방송이 그 전쟁터예요. 지금 맞아요. 변창립 씨가 하는 그것도 같은 시간대니까. 그래도 시청률도 잘 나오고 괜찮았거든. 맞아요. 능력만 있다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믿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도 정말로 자기 일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듯이 진짜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매체가 워낙 많아지고 네,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서 그냥 정말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모바일로 얼마든지 금방금방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맞는 정보를 탁탁 줄 수 있는 방송을 찾기만 하면 진짜 많죠. 뭐 그게 뭐 진행자가 나이가 많다고 나쁘겠습니까? 네. 뭐 진짜 그 정보를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저 팟캐스트에도 본인이 직접 나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후배들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후배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는 어렵지 약간 마음 텐데. 아픈.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신나게 일도 해보고요. 되게 몰입해서도 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 중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뭐 이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제가 이런 파업을 이렇게까지 길게 할지도 몰랐고 또 그래서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을 전혀 기대나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만 해도 되게 이렇게 좀 스스로 뭐든지 부딪혀보자. 그리고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경질 나고 힘들고 뭔가 막 안 되고 진짜 막혀서 답답하고 바라볼 데가 없고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꼭 좀 약간 진짜 신바람 나게 요새 JTBC 기자들 보면요 부럽고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손 선배 우리 선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선배가 만들어가는 그런 일터를 우리 후배들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선배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그 선배들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환경을 저는 누렸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주눅 들어있는 후배들 보면은 되게 미안하거든요. 요즘 뭐 MBC 기자들 취재 나가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박수 받았는데. 너무 미안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MBC 아까 그 전보에서 복귀하셨을 때 그냥 복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입증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말인가요? 저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네. 몇 군데 못 가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 아직 이렇게 막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막아놨겠네. 우리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 지점 사람이 아니니까. 속상하다. 어떡하지? 네.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파업을 응원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MBC를요? 네. 진짜 너무 망가져 있고, 그래서 왜곡된 정보를 주는 방송을 정말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MBC가 어떻게 했었느냐를 기억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신다는 면에서 저희가 그런 마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조직보다 그 시간들을 견뎌냈고 또 값어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왜 웃을 준비하고 들으면 조금만 웃겨도 확 웃기고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그래도 잘 하겠지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은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는 우리 고봉순 KBS 새노조 선배들 진짜 금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거기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좀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아나운서들이 전화 와서 부럽다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너희라도 빨리 돼서 다행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진짜 감동이고 죄송하죠. 네. 그래요. 그리고 뭐 MBC 해직된 기자, PD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재판 계류돼 있는데 아마 새로운 사장이 오면 고소 취할 거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복귀할 거라고 보고요. 해직자 복귀가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될 것 같아요. 이용마 기자는 복직이 돼도 건강상 문제로 돌아오시진 못할 것 같고 당분간. 그래도 상징적으로나마 꼭 들어오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거의 다 2000일이 넘었거나 2000일이 가까워오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하루 빨리 그렇습니다. 복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급한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싸워왔던 만큼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파업에 고생하셨던 우리 차미연 아나운서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엠빙신이다라는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런 조롱과 비난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MBC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해요.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정권의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방송할 때, 진짜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전하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갑작스럽고 놀랐던 게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이렇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용산 참사 날이었어요. 2009년 1월 20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930 뉴스를 하고 있어서 아침 9시 반. 그러니까 그게 새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정말 막 특공대 투입된 후 막 사람들이 5명이나 사망하고 그 이후에 또 6명으로 막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중계차를 연결을 했었던 때가 기억나요. 근데 진짜 그때는 마음이 내려앉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뉴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늘 뉴스를 10년 했었는데 데일리 뉴스를 그날이 되게 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앵커 멘트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어떤 기자들과 이렇게 말 맞춘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참담해서 나왔던 질문들이 있어서 저는 그 때가 정확히 생각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마음으로 뉴스를 하게 된다면 되게 뉴스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2000년에 입사해서 2011년에 연수 떠나셨네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1년? 네. 요거는 비용은 어떻게? 저희가 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수를 보내줘서 기본급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거기 연수 비용은 제가 냈어요. 언론 단체에서 막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나운서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줬더라고요. 그래요? 기자들 그렇게 해서 많이 가던데? 기자들은 그래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었지만 왜냐면 그 다음에 파업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 거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몇 시간짜리니까 다른 기회. 그리고 좀 궁금한 거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요즘 각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공채를 안 본다. 뽑지 않는다. 그래서 프리랜서
뽑아가지고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은 프리랜서를 뽑아서 이 3년 계약 쓰고 버리고 다시 뽑고. 예. 그러니까 이 이유가 가장 큰 게 남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 60까지도 막 이렇게 뉴스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쓰는데 여성 아나운서는 30대 초반만 돼도 TV에서 안 보인다. 회사로서는 손해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나운서 연합회라고 저희가 같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 아나운서 연합회는 사실 지금까지 회원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상파. 그러니까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운서들의 한해서 지금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나운서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 연합회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더 이상 아나운서를 뽑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아나운서들이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꽤 30대 후반까지 뉴스를 했었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남 탓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회의 분위기 더 이상 막 40살 넘은 여자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말 이 막 갓 들어온 가장 이 어리고 예쁜 아나운서를 제일 큰 뉴스를 주고 그러고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연륜이 있지만 나이가 든 아나운서들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이 사회 분위기는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전문성을 기르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선배들도 전문성을 기르고 저는 이제 이 체제가 빨리 붕괴됐으면 좋겠다는 게 메인 뉴스라고 하는 9시 뉴스나 각 방송사마다 8시 뉴스에 남자 여자 한 명씩 나오는데 꼭 남자는 기자 출신의 중년의 남성, 여성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이런 체제가 왜 고착화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어떠한 방송국도 이 체제를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왜 이 체제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걸 만약에 강조하고 싶다면 저는 꼭 두 명이 성별이 달라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미모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여성 아나운서를 미모로 인정을 받아야 되나? 맞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중에 잘생겼다고 인정받는 사람 없잖아요. 여자 아나운서는 왜 유독 화장을 강요하고 왜 안경 쓴 여자는 아직도 없고 미모를 강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내부에서 바꿔주셔야 그 지원하시는 새로운 여성 지원자들이 상당하게 내가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언론인으로서 인정받겠구나라는 사회가 정착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예쁜 여자 아나운서를 바라볼 때 미모로서 판단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뭐랄까 익숙해진 게 아침에 보면 지금 KBS에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아침 뉴스를 하시거든요. 유혜리 선배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저 또 뭔가 되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딱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젊고 예쁜 여자가 뉴스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30대 후반까지 뉴스를 하셨다라고 하셨지만 보기에는 30대 후반 같아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절대로. 그것도 컸을 거예요. 아니 저는 SBS에서 그렇다기보다는 SBS에서 한수진 씨랑 오래 방송 같이 했거든요. 그 한수진 앵커 같은 경우에도 뭐 연세도 꽤 많은데 아침 뉴스를 굉장히 오래 했다. 그것도 그 아침 방송이 그 전쟁터예요. 지금 변창희 씨가 하는 그것도 같은 시간대니까. 그래도 시청률도 잘 나오고 괜찮았거든. 맞아요. 능력만 있다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믿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도 정말로 자기 일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듯이 진짜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매체가 워낙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서 그냥 정말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모바일로 얼마든지 금방금방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맞는 정보를 탁탁 줄 수 있는 방송을 찾기만 하면 진짜 많죠. 뭐 그게 뭐 진행자가 나이가 많다고 나쁘겠습니까? 뭐 진짜 그 정보를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저 팟캐스트에도 본인이 직접 나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후배들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후배들한테 지금 그럴 수 있나? 얘들아 우리 돌아왔어.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 이렇게 현진아 이렇게 9시 뉴스 이제 나눠서 하자. 이렇게 그걸 엄청 크게 매기는 건데.
저기 기자로 전직해가지고요. 네, 지금 아나운서국에 있지는 않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뭐 양승은 아나운서라든지. 딤섬. 우리가 최대현 아나운서라든지. 청취자들 위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예. 같은 방에 있으면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럴 리가요. 어떻게 겸상을. 진짜 굉장히 이렇게 품이 넓으시다. 뭘 밥을 먹어. 말씀하시는 뭔가 뉘앙스가. 이제 괜찮다. 뭔가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품 넓으신 분들이 인사를 해도 밥은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사람이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모른 척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아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까지는 조금 너무 그렇습니다. 욕심이다. 말이 안 되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부당 정보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오신 거 복귀하신 거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 명령이 나왔나요? 다 복귀하라는? 그거 없이 그냥 지금 다 그냥 복귀하고 없이 원상 복귀니까 잘했어요. 일단 돌아오고 아직 발령이 난 건 아니고 아니 새로운 사장 오면 정식 발령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이 오실까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알고 계시면. 아니요, 사장을 내리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모 절차가 있지.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는. 1차로 고르고,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생중계도 하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고영주 이사장 속기록이 나왔었잖아요. 지난번 사장 뽑을 때. 그래서 권재홍 앵커가 유휴 인력들은 경인지사로 보냈다. 앵커들은 더 이상 앵커를 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럴 때, 소심하게 난가? 앵커인데 앵커 못하게 하고 경인지사로 유휴 인력을 보내고 이런 이야기 할 때 경인지사에 앉아 있는 전직 앵커 출신 저는 이게 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장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들도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게 정말 정정당당한 프레젠테이션인가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볼 수 있겠죠. 저도 보고 최강욱 이사 방문 이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정부에서 아무런 압력이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만큼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나운서 국장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사장이 바뀌면 차례로 이제 인사가 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변창립 씨가 아침에 방송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신동국 국장은 스스로 나 안 하겠다 한 거예요 방송을? 저희 파업하던 당시에 본인이 시선 집중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양심입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파업 동안에 음악만 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그걸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고. 멜론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복귀한 PD들이 변창립 아나운서에게 다음 진행자를 찾기까지 변창립 아나운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변창립 아나운서가 고민 끝에 수락을 하셨죠. 오늘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아침에. 네. 그 택시 기사님이 MBC 라디오 틀어놨더라고. 그런데 변창립 아나운서가 하면서 또 세월호 이야기도 또 하고. 네네. 세월호 4.16 유가족 유경근 예은 아빠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 인터뷰를 낼 수 있구나. 저도 딱 듣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실제 유경근 씨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다고 자기도 좀 뭉클하다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어요. 그때 광화문에서 저희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이렇게 해가지고 돌마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진짜 일갈해 주셨죠. 그렇죠.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진짜 와닿더라고요.
사실 뭐 MBC가 한때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방송 채널이었고 언론사 지망하는 그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언론사 1위였잖아요. 근데 네. 점점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 국민들이 MBC 팝하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도요? 아니, 이제는 좀 바뀌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MBC를 되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저희는 예전으로 돌려놓는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정상화 이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방송, 좋은 방송으로 진짜 매체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럼요. 여기 팟캐스트도 있고 또 정말 많아진 매체들 사이에서 양질의 JTBC. 예. 그러니까 이 양질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저희들도 진짜 선택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 3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면 이제는 채널이 너무 많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MBC KBS가 망가진 거에 너무 감사하거든. 그렇게 망가져서 내가 이렇게 떴잖아. 그 세력들이 이제 팟캐스트로 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MBC로 돌아오려고 그러세요. 정상화돼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맡고 싶은 거예요. 네. MBC에서. 내가 MBC 갔다가 몇 번 쫓겨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왜요? 아니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네, 그렇게 해서 아. 하루 진행하고 잘리고 뭐 계약서 쓰고 잘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가지고. 아,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어쨌든 제2의 개국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 제2의 뭐 이런 말도 사실 부담스럽고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정말 최고의 방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사자 아까도 당사자라고 얘기했는데 당사자로서 지키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촛불 집회 때 나가봤더니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MBC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는 어렸을 때 막 뽀뽀뽀 뭐 이런 거 보면서 자라면서 MBC 하면은 그냥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지는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까지도 MBC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이거를 72일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깬 MBC의 아나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MBC에 입사한 후에 무려 3번의 총파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진의 눈밖에 나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작년에는 결국 부당 정보를 당해서 마이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하셨는데 자 이제는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서 마이크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기다리시는 MBC의 차미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MBC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사실 그 MBC 직원들보다 제가 더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왜요? 아니, 앞으로 제가 가서 활약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코너 받을 수 있다는. 갚을 사람은 생각도 안 된다. 김치국만 정말 많이 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 제가 MBC에서. 오늘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사장 라인이랑 친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누가 사장이 누가 사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될지 모른다. 다 친해.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최승호 PD? 뭐 누구든지. 진짜. 저희도 모르는 걸 여기서. 그러면. 고급 정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가 된대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출근하시고 네. 본사 아나운서국으로. 네. 아, 그럼 파업하고 첫 출근할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순간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울고 뭐 이런 생각을 늘 상상하고 있었어요. 막 펑펑 울고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제가 하필 그때 그 신동호 국장을 저희가 고소한 다음 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노동청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만.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켜보다가 혼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사무실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쁨은 같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쉽지만 그러고 나서 끝나고 7시쯤 갔더니 다들 만취되어 있어가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그래서 뒤늦게 기쁨을 나누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복귀할 때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 저희는 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 서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들어갔거든요. 제일 높은 선배부터 먼저 들어가시고 박수 치면서 그 다음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뭔가 좀 뭉클하고 담담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4번째 나흘째 갔거든요. 네.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빨리빨리 좀 해결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막 TF도 빨리 짜고 우리끼리 회의도 계속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4년 지난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가면 그 5년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5년 동안 망가져 있었는데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사장이 해임되고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골든 타임일지도 모른다. 이런 약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다시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초조함이 저희 안에 있달까?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서울 MBC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뭐 대전 MBC라든가 뭐 아직 하고 있죠.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거기도 이제 이진숙 사장이 해임되기를, 송재우 사장이 해임되기를 원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가 힘을 보태야죠. 새로운 사장이 서울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해결이 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초조함과 불안감의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꽁꽁 묶여있던 실에 끄트머리를 탁 잘라냈달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적어도 거기서부터는 생긴 거 아닐까. 그렇지만 이 묶여있던 게 확 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들 많이 물어보세요. 복귀한 느낌이 어떤지. 근데 좀 그런 기분이에요. 오랜 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기분. 그래서 회복도 될 것도 알고 퇴원이 됐으니까 내 몸도 괜찮다는 거 아는데 왠지 기운이 없고 마음은 초조하고 좀 회복도 하고 싶으면서도 좀 그런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 1차 파업할 때 한 170일 이상 파업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이번에도 한 72일. 그러면 그걸 1차, 2차 이렇게 나누나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희는 제가 그 전에 39일 미디어법 파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170일 파업하고 또 요번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한 묶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럼 한 묶음을 한 1년 정도 파업했는데 그 파업하는 동안 월급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죠.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게 부럽네요. 사실 그래도 괜찮다는 것보다도 다들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당사자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버텼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여기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은 되게 2차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월급 안 받은 것 때문에 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실 때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웠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언론의 역할을 못할 때 진짜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히나 아나운서들은 맨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겪는다는 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속물근성이 있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동의는 중요하고. 자, 그래요? 방금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2012년 파업할 때 그때도 아나운서들 그 이후로 한 10여 명이 간뒀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만뒀죠. 그분들 간두고 나서 또 계속해서 싸워왔다가 지금 성과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지금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같이 싸운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회사에서 만난 사람을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자리에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진짜 이런 믿음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길이 진짜 바쁘고 멀다. 예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방송 3사 함께 중계할 때 네. 저는 MBC만 봤거든요. 그렇죠. MBC를 보면 걔는 이길 것 같은. 네네. 권투부터 시작한 그럼. 옛날에 그냥 그 음악만 나와도 네. 저희 MBC 스포츠의 음악만 나와도 지금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희의 그런 약간 로고송 같은 거 있잖아요. 뚱뚜둥뚱뚱 이것만 나와도 MBC고 또 MBC 스포츠 빰빰빰빰빰빰 이것도 네. 있고 권투도 또 빰빠라빰빠라빰빠라 네. 정말 옛날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모두의 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그 MBC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가 꼭 이 시각적 이미지 아니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로 다시 만나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네. 아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MBC가 정상화가 되고 나서 꼭 한번 개인적으로 맡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조직의 복구가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쓸신잡을 요새 좀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좀 타이밍 놓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수다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한창 그 먹는 음식 프로그램이 지나고 네. 수다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썰전도 그렇고 알쓸신잡도 그렇고 팟캐스트 1위 수다맨. 시류에 편승했던 겁니까? 내가 제일 먼저 했어. 왜 그래? 뭔가 이렇게 시류를 앞서 나가는 뭐 이런 분인가 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게 뭐 저 혼자만의 역량이 아니라도 그냥 듣기만 해도 좋고 질문 던지고 전 궁금한 걸 막 못 참아서 계속 질문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재가 되거나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질문을 던지는 그렇죠. 거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 일을 18년간 해왔고 네. 그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알쓸신잡을 보니까 그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굉장히 통하는 시기가 네.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제가 재밌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8년 차. 2000년에 입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2000년 1월 1일. 네, 1월 뉴 밀레니엄. 중2 때죠, 제가. 아, 그래요? 저 초등학교 6학년. 하지 마요. 그, TV도 하고 라디오도 하셨는데, 네. 뭐가 더 본인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전 다 좋아해요. 다 괜찮아요?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 좀 약간 새로운 거 빨리빨리 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네. 그래서, TV 라디오 다, 네, TV 라디오 다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더 이렇게 애써 했던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공을 들인달까? 손에 잡히는 경제 할 때 제가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몰입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전에 교수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교수님들이 경제학 교수님들이 하던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손에 잡히는 경제가 손에 딱 잡힐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 재미를 한번 느낀 다음에 라디오에서는 그 손에 잡히는 경제에 되게 제가 품을 들였었고 다들 전문성 때문에 꺼려하는 방송 아니었나요?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잘 못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질문 아까 던져볼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값 인상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로 그 전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아침에 잘 마쳤어요. 그냥 무난하게. 근데 KBS를 오후에 틀었는데 KBS에 또 경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값이 오른 거 이제 왜 올랐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원재료 값도 오르고 포장재도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그 KBS 선배는 아이스크림 포장 먹습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멀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같은 인터뷰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채찍질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칭찬만 듣고 싶어 했는데, 딱 그날을 계기로 제가 좀 방송의 재미를 느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인터뷰를 잘 버무려 볼까? 뭐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손에 잡힌 경제가 지금 홍종학 후보자 또 진행했었고, 김강수 소장. 예, 제가 하기 전에 유종일 교수님이 하셨었고요. 야, 정말 경제학 선수들만 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진우 씨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즐겨 들으면서 오 저런 비유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쏙쏙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경제 좀 좋아했었고 그 MBC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거의 유일할 건데 손에 잡히는 경제가 팟캐스트 순위에도 지금 좀 높아요. 네네. 다른 거는 거의 팟캐스트에 못 올라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워낙 정보가 알차니까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세요. 그거 했었던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지금 이진우 씨가 너무 잘해요. 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진우 씨 휴가 갈 때 그럴 때 대타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임자가 대타를 해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고 그 손에 잡히는 경제 하면서 재정임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인생의 멘토 삼을 수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그 프로그램이 라디오에선 제일 품도 많이 들이고 좋았고요. TV에서는 좀 어떤 전문 분야를 하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되게 초반에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했었고요. 그건 지금 막 1200회 돼가지고 그것도 재밌게 했고 문화사색은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고 출발 비디오 여행은 파업할 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이런 거는 김경식 씨 그때도 같이 했었는데 딱 편집해갖고 내보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작가들은 좀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뭐 손에 잡은 경제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이미 잡힌 경제. 조금 하다 보니까 유치하시다. 어떻게든 이제 웃음을 끌어내려고 유치하지 않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노잼이죠. 아까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수다 떠는 방송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팟캐스트도 잘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프리랜서는 아니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또, 막 이렇게 재미를 위한 방송도 저는 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파업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한 2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동료애였고요. 전우회로 승화됐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운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만두게 된 게 지금까지 제일 아프고요. 지금도 우리가 김장겸 사장 해임 됐지만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게 같이 싸웠던 그리고 같이 일해야 되는 그래서 이 일들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 우리 동료들이 바깥에 있다는 게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네, 되게 자주 만나요. 근데 오상진, 문지혜 그 당시에. 예. 박혜진 또 우리 김소영도 최근에 나갔고요. 김정근 또 박소현, 김경화도 저희 동기인데요. 예, 그 친구들도 그렇고. 김경화 아나운서. 예. 서현진 아나운서는 계속 계시나요? 네. 서현진 아나운서 나갔는데요. 이제 곧 결혼한다고 며칠 전에 저희 그 방에 와가지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청첩장을 기분 좋게 돌릴 수 있다고. 네. 얼마 전에 제 샵에서 뵀거든요. 같은 샵 다니세요? 월급은 제 축의금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 2차 파업 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어디로 오셨어요? 여의도에 간 적 있고 외칠 때 다 근처에 있었고 2차 파업 때는 그 농구 볼 때 있는 데가 여의도공원. 여의도공원에. 가서 아나운서방 기자방 이렇게 만들어서 막 사람들 오게끔 만들었던 거기도 있었고 그때 문지혜랑 최일구 선배랑 같이 거기서 사인도 해드리고 다 갔었고 종로 보신각 앞에서 흰색 고양이 가면 쓰고 플래시몹도 하고 있었어요. MBC의 광렬한 팬이었다가 지금은요? 지금 이제 돌아가야겠죠. 정상화되는 모습 보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신동호 아나운서를 고발을 하셨는데 선배를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게 속상하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좀 어떠셨나요? 아까 말한 그 동료애라는 말과 굉장히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이 아나운서국이라는 이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점점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거나 알 수 있잖아요. 도저히 자기 자리는 계속 보전하고 점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씩 동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정말 지켜주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고 또 부당 전보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뭐 김재철도 뭐 내가 만일 이상하게 지시가 있고 하면 한강 다리에 매달아라 뭐 이런 얘기 했더만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부터도 또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다 자기 동료, 자기 후배들의 밥줄을 그렇게 끊고 부당 전보시키고. 그러니까요. 지금 자민 아나운서도 어떻게 부당 전보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예, 경인지사. 경인지사. 그 유명한. 예. 가서 뭐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경인지사에서도 문화사업제작센터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아니 무슨 문화사업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뭐 입찰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아나운서 일은 못하게 하면서 자꾸 PT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PT들을 몇 개 하고 뭐 그렇게 전보당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각자 왜 정보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변변하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짐작은 하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뭐 양치할 때 물을 아껴 쓰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제가 그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근데 저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라 그래도 좀 철퇴를 늦게 맞았달까? 그렇지만 언제고 내 차례가 오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측이 하는 이야기를 다 고문고문하게 들은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부당정보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후배들 중에 약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말빨이 안 먹히는 후배들은 그냥 뒀죠.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뒀지만 자꾸 이야기들이 커지고 후배들이 어떤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선배들은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그 배현진 앵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선배로서 그걸 지켜보실 때 조금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파업도 동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죠. 사실 저희는 대의를 위해서 싸웠지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했던 한 사람 뭐 그건 그렇겠죠. 이렇게 공격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지나치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너무 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갖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시 재건하고 또 잘못된 것들 뿌리 뽑고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포커스가 어떤 한 사람으로 맞춰질 때 그냥 마녀사냥에서 끝난다면 정말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한 사람 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나운서 방 안에 지금 파업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냥 같이 계속 잘 지내. 네, 마주쳐요. 네, 좀 근데 약간 민망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품이 넓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그래도 인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돼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정상이지 그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품이 넓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되게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럴까 하는 느낌까지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한 방 더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 화를